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2004년부터 제도는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죠. 화물연대에 계신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화물연대 입장은 뭔가요? 화물연대에서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이 굉장히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화가 없이 공표했다는 점에 유감을 좀 표합니다. 네,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건 맞죠? 예, 일단 법에는 있습니다. 네, 법에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인데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죠. 엿새째인데 파업 이유 어떤 이유십니까?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좀 확대하고 계속 추진하는 거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정부와 이 지속추진과 품목 확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 합의를 뒤집고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또 제도 개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파업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랄까요? 이런 건 어떤 것들인가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듣긴 했는데요. 예, 총파업 들어가기 전에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부에서는 우리 입장은 변화할 수 없다. 화물연대와 더 대화를 나누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총파업 돌입 이후에는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5째 만에 처음 만나서 정부가 한 얘기는 이미 대통령실과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무부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정말로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지, 대화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좀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가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일종의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 대화를 대통령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화물연대에서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대화를 하자라고 요청해 놓은 죠. 네. 어제는 이제 국토교통부 이차관님이 나오셔서 교섭을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다고 하신 저희는 원희룡 장관님이 직접 교섭에 나와서 화물연대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업무 개시 명령은 왜 내셨는지 직접 입장을 듣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장관과 만나고 싶다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는 논의는 해보겠지만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고요. 네.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대화를 하고 있냐라는 화물연대 질문에는 화물연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역할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거다. 근데 좀 책임 행정이 돼야 될 텐데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내걸었던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안전운임 제도를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던 거고요. 품목 확대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품목을 좀 제한해서 시행하는 거에 더해서 올해 말이면 일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해달라는 입장, 그리고 정부가 총파업 이후로 계속해서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제도 개선, 저희의 표현에 따르면 제도 개혁, 화주라고 하죠. 저희 화물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화주의 책임을 좀 삭제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전체 화물노동자 중에서 안전운임제에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몇 %나 될까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6.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전체 몇 퍼센트요? 6.2%입니다. 아, 6.2%. 그러면 94% 가까운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혜택을 못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전운임제 뭐 요즘 들어서는 보도에 많이 나와서 좀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가장 쉽게 말하면 화물 노동자의 적정 운임을 정해서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가 위험하게 운송할 수밖에 없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낮은 운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 운임 같은 역할, 최저임금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물 노동자한테 운임을 지급하는 권한이 있는 대기업 화주들이 이 운임 지급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종으로도 또 품목으로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화물연대에서는 주장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정한 정도의 뭐 최저임금 같은 최저 운임을 정하는 거니까. 그게 국민 일반에게는 어떤 도움이지? 또 정부에서는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경제를 뭐 발목 잡는다 또는 뭐 국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일까요? 가장 큰 이익은요. 네.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다 보면은 화물 자동차 옆에서 달리는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아, 그렇죠. 화물 자동차가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무거운 짐 혹은 위험한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화물 자동차와 관련된 사망자가 과반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 화물 노동자의 노동 특성상 도로라는 일터를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가 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국민들의 어떤 안전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데 화물 노동자들은 공장이 아예 고속도로 또 우리가 흔히 오가는 일반 도로들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하고 공장을 공유한다. 이런 말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어젠가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어떤 시대 인식이라는 게 마치 독재 정권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또 화물 노동자들이 정말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14시간 이상을 운전을 하고 이분들의 소득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소득을 고소득 노동자라고 어떻게 몰아가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정부 여당이 모두 나서서 호도하는 모습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이나 노동 기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대기업 화주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고소득 노동자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화물 노동자들이 1,4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매출로 보면은요, 많게는 1,500, 네. 그다음에 1,000만 원까지도 한 달 매출이 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원가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전하는 비용을 다 본인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할부금, 또 유류비, 각종 정비 비용, 보험료 같은 것들이 개인이 지출하게 되고요. 이런 원가 비용을 다 뺐을 경우에 순소득은 적으면 200, 많아봤자 40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순소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울며 겨자 먹기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또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비쌉니다. 억대를 넘어가는 고가입니다. 억대를 넘어간다는 건 1억, 2억 또 그 이상이라는 겁니까? 예. 요즘은 거의 2억도 하고요. 비싼 차는 2억 후반대까지도 지금은 신차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물 노동자들은 전혀 본인 자본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할부금을 내가면서 차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서 자신이 이제 이 차를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오면 뭐 송달 받고요. 그 우편물이 오는 걸 송달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날 뭐 2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화물연대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저희는 일단 가능한 법률적 조치는 다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파업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특히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게 많이 양보해서 윤석열 정부의 시각으로 보면 화물 노동자는 자영업자인 건데 자영업자란 이유로 그동안 많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 노동자들에게 개인 사업자가 자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업무에 복귀하라라는 명령을 정부가 내리고 이를 파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강경한 대응이라면 어떤 걸까요? 일단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화물 노동자 운송 이제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진 화물 노동자들이 이걸 거부하겠다라는 선언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가처분 신청이라던가 또 크게는 위헌 소송이라던가 하는 법률적 대응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화물연대가 동료들에게 뭐 새총을 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복권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과도하게 이 파업을 좀 제한하거나 어떤 물리적 폭력을 유도하는 일 그리고 무분별하게 연행을 하는 일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차원의 불법과 폭력은 없었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인가요? 예, 화물연대에서는 뭐 물류 봉쇄라던가 이런 물리력을 행사한 파업을 지침으로 내리거나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강대 강으로 붙으면 진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시민들도 꽤 있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화물연대 차원에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가 총파업에 불가피하게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 노동자가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좀 보장하는 길, 또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 있는 거고 그 비용을 이 산업의 가장 높은 곳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기업 하주들이 져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